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의 3대 성장 동력으로 부동산, 인프라, 그리고 수출을 꼽습니다. 부동산은 지방정부 재정을 매개로 인프라로 이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지방정부 재정난이 가중되고 인프라 투자 여력도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건 후반부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3대 축 중에 하나인 수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이 국내 총생산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20%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인 2006년 36%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내수 경제가 커지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20%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기도 한데다가 3대 축 중에서 부동산 인프라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로 기댈 데가 수출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중국 5월 수출입을 보면 수출 증가율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 발표를 보면 5월 수출액은 2,835억 달러, 작년 5월보다 7.5%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감 추이를 보면 위의 그림인데요. 작년 10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2020년 5월 이후 29개월 만이었습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3월과 4월에 반짝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증가는 그야말로 반짝이었고요. 4월에는 작년 4월 상하이 봉쇄 여파를 감안하면 사실상 둔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예상치가 0.4% 감소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를 나타낸 수입은 마이너스 4.5%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독자 생존의 길로 내세운 게 내수 소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수입 감소가 이어지는 건 뼈아픈 일이고요. 그나마 수출이 위안이었는데 수출마저 줄어드는 걸 보니 참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줄어든 건 환율까지 생각하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죠. 달러로 표시되는 상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또 달러로 같은 규모로 수출하면 환전해서 받을 수 있는 위안화가 많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5월 환율은 월말 환율이긴 한데 작년 5월 달러당 6.67위안이었고 올해 5월은 7.1위안이었습니다. 환율이 6.4%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도 수출이 줄어든 건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이 표는 중국의 5월 수출을 지역과 주요 상품별로 나눠본 겁니다. 중국이 27개 국가 내지는 지역을 통계표에 넣었는데요. 보시면 3대 수출 지역인 EU, 미국, 아세안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과 유럽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고요. 아세안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요. 아세안 수출이 줄어든 건 그래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의 아세안 수출의 대표적인 형태는 섬유나 의류, 원재료를 수출해서 거기서 가공하도록 하는 건데요. 상품에서 보시면 섬유와 의류가 크게 줄어든 게 아세안과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또 수출이 늘어난 지역이 거의 없는데 러시아가 유독 눈에 띕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5월에도 114% 늘었지만 1월부터 누적으로도 75%나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빠진 자리에 중국 자동차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덕에 중국 자동차 수출도 123%나 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립되고 있고 중국은 그런 러시아를 겉으로는 옹호하고 있는데 물밑에서는 수출도 엄청 하면서 또 가스도 절반 아래 가격으로 후려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러시아가 넘고 돈은 중국이 챙기는 상인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방정부 재정난 얘기를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구의저우성입니다. 구의저우성은 인구 3,500만 명이고 31개 성시 중에서 지역 내 총생산 GRDP 기준으로는 24위, 1인당 GDP로는 28위인 빈곤한 지역입니다. 산업이라고 해봐야 중국 1위 바이주로 꼽히는 마오타이가 있고요. 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육성한 사업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른바 동수서산이라고 경제가 발전한 동쪽에서 생성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낙후된 서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구의저우성은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데이터 센터에 집중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겠지만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구의저우성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가 홈페이지에 주요 도시 특별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결론은 우리 성 혼자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 구의저우성의 작년 말 기준 부채가 1조 2,470억 위안, 약 228조 원입니다. 여기서 1년 재정 수입이 3천억 위안이고 지출은 5천억 위안을 넘습니다. 매년 2천억 위안씩 적자가 쌓이는 거고요. 이런 적자 추세가 이 성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만 계산해도 작년까지 18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구의저우성 적자가 앞으로도 당분간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성내에 기업과 산업이 별로 없으니 재정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 의존도가 60%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사용권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죠.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관내 토지의 70년짜리 사용권을 주로 경매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작년 구의저우성 토지 수입은 195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로 세수가 더 큰 폭으로 줄어서 의존도는 2021년 59%에서 작년에는 61%로 높아졌습니다.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한 건 구의정오만이 아닙니다. 전국 31개 성시 가운데서 상하이, 하이난, 내임원구 자치구를 뺀 28곳의 토지 사용권 수입이 작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천진과 지린성, 칭하이성은 감소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평균적으로 재정 수입의 40%를 토지 사용권 매각에 의존하는데요. 이 수입이 반토막 났다는 건 재정 수입이 20% 빵꾸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전체 토지 사용권 수입은 6조 6,854억 원, 2021년보다 23.3%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중국 재정부가 1년에 한 번 발표하는 공식 통계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중국 부동산 정보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용도별로 추정한 겁니다. 숫자의 갭이 좀 크긴 한데요. 일단 추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파란색 주거용 부동산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숨겨진 부채의 진원지인 LGFV,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등장합니다. LGFV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국유기업입니다. 지방정부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고요. 이걸로 인프라 사업을 합니다. 인프라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니까 LGFV도 지방정부 토지 사용권을 사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LGFV는 주로 산업용이나 상업용 토지를 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토지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야 할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고 수많은 업체가 도산 위기에 몰리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거용 토지 사용권 매입이 확 줄었습니다. 지방정부는 당장 재정 수입이 급하니까 LGFV를 동원했겠죠. 평소 주거용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LGFV의 비중은 10% 안팎이었습니다. LGFV가 임대주택 사업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재정과학원 추산으로 주거용 토지의 54%를 LGFV가 샀다고 합니다. 재정과학원은 지방정부 재정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LGFV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용권을 산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LGFV는 사실상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이건 그냥 지방정부가 자기 땅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LGFV 측면에서 보면 꼭 사지 않아도 될 땅을 비싸게 샀다면 부실 위험이 더 커지는 거고요. 작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35조 700억 원, 약 6,439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작년 GDP가 120조 원이라고 하니까 안 큰 걸 수도 있고요. 또 IMF는 LGFV의 부채까지 더하면 66조 원이라고 하는데 LGFV 별도로만 60조 위안이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IMF는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요. 어쨌든 절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증가 속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16년, 17년 큰 변화가 없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에는 5조 위안씩 늘어났습니다. 이게 빚낼 일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숨겨진 부채를 양성화한 탓이 큽니다. LGFV의 숨겨진 부채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니까 중국 지도부가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매년 3조 위안씩 넘게 발행하다 보니까 지방 부채가 급증하는 겁니다. 양성화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지방에다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빚을 인수하든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의 개입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방향인 것 같긴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인상적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온 미국의 벤처 캐피털 세콰이어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사업을 떼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미중 갈등 때문일 거고요. 선난펑, 닐션 파트너가 이끄는 중국 사업부는 풍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콰이어는 애플, 엔비디아, 유튜브 이런 기업들의 초기 투자도 했었고 세콰이어 차이나는 메이탄, 핀더더, 바이트댄스 이런 중국 기업들에게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장 성공적이었던 미중 투자 동맹이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거다. 디커플링은 결국 되지 않고 세계화는 계속 나아갈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그제 미국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맞다. 또 동맹국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이먼이 중국에서 한 행사는 공산당 행사처럼 치밀한 각본대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자 본심을 얘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베이징 나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